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약속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전시가 강독을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모두 어떤 고전시가 강독을 좀 기반을 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도 이제 그런 강독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한자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고어를 현대어 풀이를 하는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함 많이 느끼시죠. 사실 저도 불편합니다. 많은 이제 현직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한테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읽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읽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독이 안 된다는 거죠. 해석은 둘째치고 해독부터 안 되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 현직 교사분들은 고전시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용어, 고어라든지 한자어를 모두 현대어 풀이를 되어 있는 상태의 지문을 가지고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제시켜버리자, 이런 식까지도 이제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과거에 대학원 시절에 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전 문학 쪽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간단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왜 그러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은 왜 출제를 하고 왔을까? 방골 때문이야. 너희들 한번 이거 먹어봐라. 뭐 이런 식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교수님들은 확고한 어떤 기본적인 절차,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거예요. 네, 사대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 기출이나 사실은 2018학년도 기출도 죄다. 그리고 2016학년도 기출도, 2017학년 뭐 이렇게 적으냐? 2017 기출도, 하여튼 기출 포맷을 딱 보면은요, 죄다 사대부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사대부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무리 교사들이 막 하지 마 이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문학의 어떤 그 교육적 방향이 사대부거든요. 자, 그러면 사대부가 왜 중요하냐? 자, 이 사대부들은 일반적인 평민의 어떤 서민적인 문학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됩니다. 자, 서민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매우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장편화가 됩니다. 자, 장편하고 그다음에 서사적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적인 어떤 문학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반면에 사대부 문학은 어떠냐? 이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어떤 문학적 재능, 문제라고 하죠. 문학적 재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고려조부터 조선조까지에 이어지는 문학관이 하나 있습니다. 문학 논쟁이 뭐냐면 용사와 신의라는 말을 합니다. 용사와 신의.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대부들이 고려 중기부터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용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오는 어떤 고문 또는 고사, 무슨 말이시죠? 그래서 뭐 고문이나 명문, 고사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고문과 고사를 인용했는데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너 공부 좀 했네? 너 사대부네? 너 되게 똑똑한데? 이런 식의 어떤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반면에 서민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부 문학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특징, 용사, 쓸 용자에 옛날 거를 고사를 갖다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거수사라고도 하는데, 용사, 이게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근데 반면에 뭐 몇몇 이제 대단한 대가, 정말 이거를 정말 끝내주기 잘하는 대가들 중에서 대가 일부, 뭐 이규보라든지 뭐 허균이라든지 연함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뭐 완전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신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남의 걸 갖다 쓰냐, 남의 걸 왜 베껴 쓰냐. 그러니까 사대부들 간에는 굉장히 큰 싸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용사와 신의라는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진 사람은 야, 그런 거 남의 거 베껴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남의 먹다 버린 음식물 먹을 일 있냐? 남이 버린 쓰레기 쓸 일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반대로 야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사대부인데 4대부라면 이런 문학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4대부란 말이야. 이렇게 한자도 많이 쓰고 고사도 많이 쓰고 뭔가 이런 식의 코드를 좀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요즘에 4대부 문학관을 중심에 두고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어에서도 한자어라든지, 자 한자어 왜 중요하죠? 한자어가 중요하죠. 왜냐면 4대부의 문학은 한자어가 주된 용어니까, 그잖아요. 그 다음에 고사라든지, 그죠? 고문이라든지. 고문 얘기하면 거의 뭐 대부분 이태백이죠, 뭐. 4대부들이 또 환장하는 또 이태백 아니면 두보 아닙니까? 근데 두보는 약간 국가적 차원에서 백성들을 교화하거나 자신들의 유기적 가치를 전달할 때 많이 얘기하고요. 풍류를 좀 더 즐기면서 개인적인 성정을 드러낼 때는 이태백을 훨씬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뭐 시선이라고 했던 이태백의 시를 일부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대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한자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등한시하는 것보다는 사대부 문학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때는 박일로의 문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왜냐면 정철 문학에서는 상당히 우리말을 김만중이 높이 평가했던 이거잖아요. 우리말을 유려하게 잘 표현했다. 그런데 오히려 박일로는 어떻습니까? 한자어를 많이 쓰죠. 선성탄이라든지 태평성에 보면 한자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진짜 옛날 학자들은요, 신분적 컴플렉스다. 약간 박일로가 약간 오리지널 양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 출신이고 중인계층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껴줘. 나도 사대부 문학 안에 껴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분적 컴플렉스에서 오는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를 보면은 사대부 문학에서 드러나는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동별곡이라든지 뭐 상춘곡이라든지 면왕정가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읽기 힘든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 한자어만 나왔으면 어떻게든 한자어를 그래도 표의 문자니까 뜻풀이에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같이 출제해서 윤선도의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창조오도 같은 경우는 한자어로 풀이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전거수사예요. 그래서 사대부 문학에서 드러나는 표현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축을 좀 이해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보통 그냥 한자어가 나오면 그냥 한자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요소보다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홍진입니다. 홍진. 그 다음에 홍진의 인생이 어떠한고, 풍리라 미칠까 마는 천지간. 자, 선생님, 천지간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천지간 알아듣죠? 근데 홍진은 어때요? 홍진은 못 알아듣죠? 물론 외워서 알아듣는 거 말고. 그죠? 그러니까 홍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풀이를 한다고, 사전적 정의를 한다고 해서 이해가 돼요? 네? 먼지인데 이게 뭐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이제 뭐라고 선생님들이 외우죠? 번역을 했죠?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세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사대부 문학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홍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고 윤선도의 문학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진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자어 풀이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사대부 문학관이에요. 그래서 천지간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냥 천지간하고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때 그냥 한자어를 뜻풀이 한다고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사대부 문학이거니 하고 읽어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몸이. 남자 못 알아들어? 그렇지 않잖아. 날만하니 있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지락을, 내가 이제 즐기는 지락을 모르겠는가.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수간모옥. 자, 수간모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잘 생각해보면 그냥 뭐 조그만한 뭐 집이겠거니, 뭐 초가 집이겠거니, 이렇게 그냥 대충 때려 막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한자어의 사전적 정의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면왕정, 송강정, 그죠? 실적으로 이 이제 면왕 송순의 작품에 면왕 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산별곡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인곡의 어떤 원건이라고 했던 전라도 창평에 있는 송강정철이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 아실 만한 게 뭐냐면 이 정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다 정자 아닙니까? 그러면 왜 사대부들은 산속이나 들판 또는 강가 이런 데다가
심지어 저기 그 단양에 가면 도담산봉이라고 있는데 걔는 아예 돌산 위에다가 정자를 지었죠. 왜 그렇게 힘든 곳에다 정자를 지었을까요? 그들은 그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연에서 벗삼고 사는 인생은 홍진과는 대표되는, 그죠? 홍진과는 대표되는 삶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속적 삶이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속에서 벗어나서 탈속적 삶을 살려고 하는데 탈속적 사는 사람이 아파트에 산다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에 살겠어 이런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자연 속에 조그만한 띠집, 조그만한 초가집, 조그만한 정자에서 자연을 만끽하는 삶. 이런 삶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뽑아 먹더라도 이런 놈이 키워드가 되지 무슨 천지가 아닌 키워드 되거나 그럴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벽계수. 그냥 벽계수는 그냥 맑은 시냇물이란 얘기야. 뭐 이런 거 하고 비줄 않죠. 송죽, 우룰리. 아, 이름 몰라? 대나무하고 소나무잖아. 우룰리라는 것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자, 풍월주인. 풍월주인은 어떻습니까? 이거 용사입니다. 네, 용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풍월주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쓴 이전에 사대부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이전에 어떤 작가의 고문을 갖다가 원용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쓰였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대부 문학관을 대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부의 문학관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한자어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자어가 사대부 문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탈속이라는 단어에다가 빈칸을 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찾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대립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대립적인 부분을 찾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감 잡으셨죠? 그래서 그냥 모든 한자어를 다 때려박듯이 다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대부 문학에 한정해서 사대부의 문학관이 반영되어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됩니다. 명심해 주세요. 진짜 명심해 주셔야 돼. 자,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드니 도와 행화. 그러니까 뭐 복숭아꽃 살구꽃 폈다는 얘기잖아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이제 뭐 먹는 새우가 아니겠죠? 네, 가늘한 비이겠죠? 그래서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운유 살죠? 네, 우리말의 어떤 전형적인 우리말의 대꾸 형식을 잘 싸고 있습니다. 잘 싸고 있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 형식을 가고 보면 운율이 살아요. 이건 면왕정가에서부터 강조되는 부분이죠. 자,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야단스럽다. 난리다. 뭐 가을, 뭐 봄 됐으니까 뭐 세상이 이제 다시 흑빛에서 무채색에서 유채색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만간 이제 뭐 벚꽃 피고 하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수풀에 우는 춘기, 그러니까 어떤 봄바람이죠. 봄바람에 많은 동물들이 교태, 이제 뭐랄까 짝짓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의 완상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먹을 만한 게 없네요. 첫 번째 단락이 그래서 치염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무라일체. 자, 이것도 그래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라일체. 이거 아무나 얘기 안 하죠? 누가 이런 얘기 합니까?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전 사대부가 아니거든요. 보통 사대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대부들이 이런 무라일체, 그죠? 무라일체. 또 이렇게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인생, 뭐 안빈낙도, 자, 안분지조. 자, 요즘에 이런 식의 용어를 적으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님은 안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누구의 문학관이에요? 사대부 문학관이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뭐 강호가도. 자, 그러면 강호가도는 이미 했죠. 뭐 했냐면 자, 세속의 삶에서 수간목을 대립적으로 정해놓고 수간목에서 자연을 벗삼는 삶을 살겠다. 타이속적 세계관 보이죠? 이게 강호가도예요. 그래서 강호가도는 특이한 게 뭐냐면 공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축제가 뭐냐면 강호하고 대립되는 공간 찾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강호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작품이 이현보가 나왔다고 해서 이현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현보하고 윤선도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죠. 사대부 문학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내고 싶은 건 사대부 문학관을 내고 싶었던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현보나 윤선도의 작품을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서부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선생님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라일체도 사대부들의 뭐 써먹을 수도 있겠지만 예, 사대부들이 자연과 벗삼는 탈속적인 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용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뭐 한가함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이런 게 뭐 중요한 키워드 될 것 같지는 않고 소요 음영이라는 것은 조용히 걸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이런 게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죠. 넘어갑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답청이란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뭐 한민중 진미랑 뭐 같은 거니까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넘어가세요. 자, 각 깨어 익은 술을 하여튼 술은 되게 좋아합니다. 사대부들 맨날 술 먹고 해결하죠. 네, 술 먹고 자, 술을 이제 어떻게 해소의 어떤 방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대 놓고 곤나무 가지 꺾어서 손 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예, 청양은 잔해지고 낙콩은 옷에 진다. 굉장히 이미지가 예, 확고하죠. 이 점도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이미지가 그러니까 감각적입니다. 굉장히 이제 보면은 청양과 그죠? 청양과 그다음에 낙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후각과 그죠? 시각이 굉장히 교차되는 표현입니다. 관동배곡에서 만폭동의 폭포를 연상했을 때와 거의 맞먹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미지를 배우진 않았을 텐데, 그죠? 전극인이 16세기 전극인이 이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표현을 썼다. 화한장을 노리신 거죠. 학자분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학이 이렇게 뛰어나, 우리 문학은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술을 메고 또는 이놈의 술. 그래서 미음안보에서 신학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고운 모래에 잔을 부어 좋은 물에 잔을 씌워 부어들고 청류를 구우보니 떠도니 도화로다. 무릉이 자, 이 도화와 무릉, 뭐 무릉도원 많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무릉도원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아까 여기 나와 있었던 무라일체도 그렇고, 그죠? 이거 비교해 보면은 이게 사대부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이죠. 사대부 생각하는 이상향. 그 자신들의 이상향이 자연인데 강호인데 그 강호가 지금 현실에 도달해 있죠. 미의식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추구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어. 그죠?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융합했어. 뭐라고 그래요? 우아미가 느껴진다. 우아미. 조동 교수님 설명 방식을 들어놓으면 우아미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야.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에서 융합이 됐어.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에서 융합이 되면 뭐죠? 순곰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융합됐어. 그럼 뭐죠? 우아미가 되죠. 아시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곰이, 비장미, 골개미, 그리고 우아미. 그래서 이제 조동 교수님이 이걸 설명할 때 융합,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반, 그리고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있는 것 이렇게 나눠서 이제 설명하죠. 네. 우아미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지울게요. 미의식도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이 요즘에 특히 특정 교수님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의식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지금 작품이 사대부 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발을 좀 치워버린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간이 이제 바뀌었죠. 자, 해소가 술을 먹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주로 어떤 그 수간목에서, 그죠? 수간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지울까요? 네. 이거 지우고 이거를 색깔을 좀 바꿔봅시다. 수간목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자연의 어떤 그런 완상을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 봉두로 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얘가 수평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가 갑자기 수직적으로 상승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까지는 자기가 속세의 삶이냐 탈속의 삶이냐라는 것을 갈등한다 이거야. 그런데 술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술을 마시고 봉두에 올라감으로써 일시의 갈등이 다 해소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지. 봉두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천만항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이연화 일이 금수를 재펴는 듯 엊그제 검은 봄이, 그러니까 모든 풍경이 눈 아래에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시에 다 해소가 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전통적인 유명한 논문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린 건데,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은 자, 공명, 부귀, 죄다 무슨 삶이죠? 세속적인 삶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청풍명월, 그 다음에 단표누황. 자, 이 단표누황도 공자가 얘기하는 건데, 공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모타 백년 항락이 이만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라 나와요? 흩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해음이라는 건 보통 이제 걱정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탈속적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하는, 자, 이렇게 탈속적인 만족하는 삶. 그래서 아무도 뭐 비판하거나 뭐 뭔가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관념적으로 이런 삶을 안빈낙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빈자가 가난할 빈자인데 전혀 가난하고는 거리가 멀죠. 먹고 살만한 놈이 먹고 살만한 놈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이라는 거죠. 관념적인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누황사 같은 작품은 안빈낙도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슬프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먹고 살만한 놈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대치시켜서 이제 물어보셨던 교수님의 의도. 그러니까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고전시가 학자는 고전시가 학자답게 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초적인 해석만을 기반을 하고 현대어 풀이만을 열심히 달달달 하면은 문제가 알아서 풀리게끔,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시적인 것들을 매년 내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순진하지만 않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맛보기로 상충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상충곡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좀 요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은 얘가 기본적으로 강호가도라든지 안빈낙도가 드러나는 은둔가사로서는 처음 나왔던 작품이에요. 은둔가사로. 그 사대부들의 은둔가사, 또 서정가사로서의 가치로는 사대부로서의 가치로는 처음이 나왔다. 누가 이런 얘기했냐? 조동 교수님이 얘기해서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효시로서 문학사적 위상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보통 15세기에서 16세기라고 하면은요, 이게 나와야 돼요.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자, 이셨다라는 것은 특정한 높임, 찬양의 어떤 높임을 나타낼 때 드러나는 특수 종결음이라고 했죠. 찬양의 특수 종결음이 해당되고, 자, 역군은이 문제인데, 자, 이 역군은이라고 하는 건 한자 자체죠. 군주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군주의 은혜라는 얘기인데 이게 없어요. 상충곡에는 같은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보이는 면왕정가라든지 강호사시가에서는 보이는 강호사시가라든지 또는 면왕정가라든지 또는 뭐 강군운이라든지 이런 동시대에 보이는 다른 작품들과 양상이 좀 다릅니다. 자, 이 점 때문에 학자분들 중에서 얘가 16세기 작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풍류에서 안빈낙도를 이렇게 강호 한정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강호 한정가라고 하는데, 강호에서 즐기는 어떤 즐거움만을 얘기하는 노래들은 보통은 18세기, 조선 후기 문학에서 특히 17, 18세기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이게 16세기 작품이 아닐 것이다. 너무 문학적 성향이 15세기, 16세기 나왔던 강호사시, 사대부들의 노래와는 약간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상충곡 잡았는지 알겠죠? 상충곡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설명드릴 내용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교수님들이 만약에 상충곡을 내려고 마음 먹으신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스키마가 녹록하지 않은 작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뭐 뒤에 나온 일동장유가라든지 연행가 같은 작품에 비해서 훨씬 더 무서운 작품이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 보통은 접근하기도 힘든 상충곡,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상충곡 관련된 강독반
맛보기였어요. 역시나 마찬가지 시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좀 뭔가 수업을 하면은 다 쏟아붓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수위를 낮춰서 좀 빨리 소비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독반 한 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